지난번까지 7번을 이제 건강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8번째인데, 요번 8번째 것은 상당히 무거운, 참 어렵고 무거운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암입니다. 암.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암 하니까. 자, 한자로는 이제 이런 암인데, 참 우선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2013년도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로 보면은 1년에 2013년도 한 해 동안에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2만 5,34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사망한 숫자는 7만 6,611명이고 그 전체 사망자의 28.6%, 거의 3분의 1 가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별로 암 발생 빈도를 보면은 남자가 위암, 대장암, 폐암으로 많고, 그다음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순으로 이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의학이 상당히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도 과학이 무슨 바둑도 이기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요란하지만 아직도 암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오리무중에 빠져 있다가 그렇게 확실한 그런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여기 새벽에 와서 정말 어려운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특별한 지혜를 허락해 주십사 하고서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저한테 주셨는지 하여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준비는 이제 지금 파워포인트로 한 120장 정도 준비했는데 시간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넘겨가면서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말 암의 원인이 뭔가, 정말 어떤 원인인가 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면 정상세포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돌연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생긴 세포를 암세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원인은 담배나 환경오염, 중금속, 자외선, 방사선, 바이러스 같은 이렇게 흔히 우리가 말하면 발암물질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제 정상세포는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사멸이 되거나 없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암세포는 계속 분열을 하면서 사멸되거나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러한 세포를 암세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양성종양, 물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악성종양, 암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물혹은 자궁에 물혹 생겼다, 간에 물혹 생겼다,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흔히 하는데, 물혹은 커지긴 커지는데 그냥 모양을 갖추고 있고 다른 장기에 침범하지 않는 경우를 그냥 양성종양, 물혹이라고 합니다. 근데 악성종양 암은 인접 조직도 침범을 하지만 그 다음에 혈관을 따라서 전이를 일으키는 이런 것이 악성종양 암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 있습니다. 아주 똑같이 생겼네 보니까. 하나는 김일성입니다. 둘이 다 김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김일성이고 하나는 이제 꼬마 김일성입니다. 김정. 근데 신기하게도 같은 자리에 혹이 났습니다. 우리 김일성 혹 난 거는 죽기 전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꼬마 김정은도 비슷한데 이렇게 났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개 보면 이제 혹이라고 할까, 양성종양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악성으로 가면은 끊임없이 커지는, 끊임없이 주체할 수 없이 커지는 모양으로 하고 사망에 이르게끔 하는 것이 암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그 암의 원인이 뭐고 암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독일의 1931년에 노벨상을 탄 생리학자 오토 워벅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 뭐냐면은 암은 산소가 없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개념입니다. 우리가 정상 세포는 우리가 혈당이라고 하는 그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와 그 다음에 물과 CO2를 내 가지고 에너지를 내고 우리가 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관이 움직이는 것이 정상 세포입니다. 그러나 암 세포는 무엇을 좋아하느냐면은 산소를 싫어합니다. 산소를. 그러니까 산소를 싫어하는 게 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무산소상,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세포가 살아나기 위해서 바로 그 당을, 포도당을 분해해 가지고 젖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젖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젖산을 나온다 그러면은 그 통증이 생기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피곤하고 그 다음에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젖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무슨 뭐 같은가, 대게 같기도 하고 문어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암세포가 커지는 모양입니다. 근데 암세포는 기존의 혈관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생혈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끌어당깁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암세포의 특징을 보면은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는 산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먹어갖고 에너지를 만드는 포도당을 같은 그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 먹는 거하고 암세포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마르고 피곤하고 통증이 있는 이유가 바로 먹은 것이 암세포한테 뺏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암 성장을 촉진하는 게 또 뭐냐? 그거는 바로 암이 생기는 것도 그렇지만 스트레스하고 그 다음에 오염된 환경, 그 다음에 유해한 화학 물질,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찍는 CT 있지 않습니까? CT를 너무 자주 찍어도 그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지난번에 후쿠오카 원자력 발전소가 그 문제가 생기면서 그 근처에 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와 암 관계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 스트레스, 사람과의 관계 스트레스, 또 가족 간의 그 스트레스를 볼 수가 있는데 가족 간의 그 스트레스는 우리 흔히 말하면 고부 간의 갈등이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갈등이다. 이렇게 갖고 하면은 한쪽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면은 받는 쪽에서 바로 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혈액형이 A인 경우에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형이기 때문에 암에 걸릴 것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암 진단에 의한 스트레스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를 하면서 진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봤는데 한 태도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암을 그래 한번 암하고 싸워보자 해가지고 적극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죽었구나 해가지고 절망감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막 이제 이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극도로 죽음의 공포감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정말 웬만한 사람 아니면은 뭐 아마 저보다도 오히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환자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죽음에 공포하고, 그런데 네 번째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보면은 정말 그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소망, 이제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까지 갖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항상 가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암 판정을 받았다 가정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또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적어도 2군데 이상 대형병원에서 그 암 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오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2군데, 뭐 필요한 경우에는 3군데에서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자연 치료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금방 암 걸렸다고 해서 금방 내일 모레 죽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동안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 자연 치료에 한번 도전해보고 그 병원 치료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료가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하면은 그때 병원 치료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암세포를 성장하는 그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 어떻게 해야 암이 성장하지 않도록 하는 거냐? 그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저도 교회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어떤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아버지께서, 아버님이 삼성의료원에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진짜 막 엉엉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래도 해드리고 싶다, 아무거래도 좋으니까 막 아무 말이라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잘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라도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마 시중에 흔히 있는 알카리수병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제가 갖고 있는 걸 선물로 줬습니다. 선물로 주고, 그 아버지한테 이거 내가 선물로 드린다고 거기다 물 넣어갖고 드시라고 했는데, 삼성의료원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좀 멀리 있었을 때인데 1개월 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물통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산속에 갔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그 아버지가 1개월 지나고 뭐 몇 개월 지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어떠시냐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물어봤더니 아버지 멀쩡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년 후에 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지금 계시냐고 했더니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때 여기서 그 폐암 말기 진단 받고 그냥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냥 산에서 지내셨는데, 그렇게 3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고 뭐 6년인가 살아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암 성장의 그 억제를 위해서는, 암이 산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산소가 있으면 암이 성장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러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때는 바로 고압산소 치료기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잘 없는데 병원 중에는 고압산소 치료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이제 고농도로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암이 굉장히 힘을 벗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겁니다. 굶겨 죽이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기 위해서는 암세포의 먹이가 바로 그 탄수화물입니다. 그 다음에 당입니다. 당.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쌀밥, 뭐 국수, 짜장면, 라면, 뭐 각종 맛있는 거, 그 다음에 설탕이 들어있는 거, 단 거, 다 암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는 다 암의 먹이가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요번에 요 부분을 기도하면서 요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굉장히 강조하고 싶다라고 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한 달 동안에 밥 안 먹고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밥은 쌀밥, 밥 말고 다른 것도 먹을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수화물, 그 다음에 뭐 설탕 이런 거 안 먹고도 한 달만 굶기면요 암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핵심적인 포인트고, 그 다음에 암이 아까 촉발하는 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성 물질입니다. 식품 첨가물.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친환경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평상시에는 그냥 뭐 우리 식당에 가서 그냥 식사도 하고 뭐 이러지만 실제로 암에 걸린 암 환자들은 식당에 가서 그 조미료 들어있고 뭐 들어있고 한 데 가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암을 촉발하는 인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일단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항암 식품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극도로 높여가지고 암하고 싸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암세포와 면역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희가 지금 하루에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하루에도 암세포는 뭐 5,000개, 어떤 분은 뭐 몇천 개 하루에도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 그런다. 대체 왜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면역을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걱정 안 하고 하루를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역이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우리 자신을 너무 나쁜 환경으로 그렇게 있다. 아니 먹는 것도 진짜 아무렇게나 먹고 이러면은 안에서 암세포가 크게 자랍니다. 근데 면역은 언제 얼마까지 죽일 수가 있냐면은 보통 1,000만 개까지, 암세포 1,000만 개까지는 큰 문제 없이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발견하는 암세포는 한 10억 개 정도 될 때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 크기가 한 1cm 정도, 1cm 정도면은 암 1기라든지 2기 정도 그때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 면역으로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발견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암 검사법이라고, 이게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6개 암, 우기암, 간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 이제 6개 암을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바로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나오는데 한 가격은 3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도는 한 90% 정도 되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너무 궁금하다, 내가 암에 걸렸는지,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이거 하기 전에 한번 해볼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암에 걸렸다면은 현대의학에서의 암치료법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수술하고, 그 다음에 항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필요하면 방사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수술은 뭐 잘 알다시피 암 부위에 암이 생긴 부위를 이제 잘라낸다든지,
그다음에 뭐 지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제거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암세포라는 것이 보이는 것만 암세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포도 또 얼마든지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재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이유를 삼아서 이제 항암제를 넣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게 이제 바로 뭐 수술하는 것보다는 이제 항암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리고 또 그 뭐 항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또 그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요약한 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그 종양내과 교수가 한 거를 요약해서 자, 지금 나오는 항암제 특징은 뭐냐? 혈액암, 그러니까 림프종이나 백혈과 같은 혈액암에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혈액암 말고 췌장암이나 간암은 효과가 거의 전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라든지 다른 것도 효과는 약간 있는, 완전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뭐 아시다시피 항암을 하다 보면은 입이 헐고 또 머리가 다 벗겨지고 구토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백혈구나 그 혈소판 그 수치가 떨어져 가지고 그 외 다른 질병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항암에는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항암제로 살아당하다, 이런 이제 이 책이 일본에서 나온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항암제로 살해당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제가 강조를 하면은 또 기존의 그 병원들하고 이렇게 그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하고 있지만, 항상 항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의 원인점, 또 암을 촉발하는 인자 중에서 바로 방사능입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 그 문제 생기고 나서 후쿠시마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 암은 기본적으로 엄청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는 바도 방사선은 그 암을 촉발하는 건데, 이 방사선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것도 아니고 또 부작용을 상당히 유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 뭐 생식하시는 뭐 황성주 박사,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이제 우리 경기도 분당에 암치료 개인병원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의학하고 대체의학을 겸해서 이렇게 치료한다고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래도 뭐 컨셉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혹시 또 뭐 하면은 황성주 박사 한번 이렇게 해서 상담이라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그 어렵다고 하는 그 암 치료의 핵심이 뭐냐, 그렇게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그 담임 목사님 그 새벽 예배 때 사탄 귀신들을 암세포라고 막 그냥 막 말씀하셔갖고, 목사님 너무 정확하게 아신다, 이렇게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암세포 같은 존재라고 사탄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사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사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그 하나님 알고 또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 되고 정말 잘 생활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하고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은 또 조금 그 때도 묻을 수 있고 이런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많이 이렇게 씻어주는 그러한 그 경험을 저도 그렇고 많은 이제 체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우리 몸하고 우리 몸에
그 암세포가 생길지라도 또 우리 다 면역에 의해서 다 씻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모양인데, 이것이 세상에 조금 더 깊이 빠져 들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넘지 못할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에 넘어가면은 그렇게 쉽게 또 돌아오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암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직접 생활하는데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도 정말 이것이 우리가 정상세포에다 먹이를 주는지 아니면 암세포에다 먹이를 주는지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면은 정말 그 믿음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치료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암에다가 영양 공급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영양은 뭐냐면은 당입니다. 당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슈가인데, 슈가는 설탕이지 않습니까?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은 설탕이 들은 거예요. 설탕이. 지금 설탕 들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뭐 요즘에 한참 뭐 무슨 요리사로 뜨는 백종 누구는 보니까 뭐 슈가보이, 뭐 설탕 갖고 다 죽이는, 다 암에 걸려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얘기대로 암의 먹이가 바로 설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설탕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고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아직 검사하고 조사 안 해봤지만 암세포가 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자꾸만 설탕 넣어주면은 암세포가 어떻겠습니까? 아유, 먹이 왔네, 잘 먹고 커야지 하면서 너무너무 주인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냥 계속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 계속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설탕을 기본적으로 생활할 때 철저히 차단해야 돼요. 우리를 말하면 사탄은 뭐가 좋아하겠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드라마가, 아니면 요즘 보는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사탄기가 있어요. 사탄기가 아니고 사탄기, 마귀기가 있어요. 스마트폰. 중국의 어떤 자매는 스마트폰 하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암만 먹고 그냥 이 스마트폰 하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참 문제가 굉장히 큰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암에, 종양에 영양 공급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네, 그거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암이 자라는 환경은 바로 산성 분위기입니다. 산성 분위기이기 때문에, 산성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에서 생기냐면 바로 그 산성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 그 부위별로 산성 노폐물이 쌓일 때 바로 산성 분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산성식품이 보통 뭐라고 합니까? 어떤 것이 산성식품이라고 합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맛있는 거는 다 산성식품입니다. 맛있는 거. 말씀드렸죠. 맛있는 거. 자, 맛있는 거 한껏 라면, 뭐 소고기, 케이크,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고기 종류, 육식 종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육식 중에서 그나마 한 가지 오리고기만 알카리성 식품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산성식품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음료, 콜라, 사이다, 오렌지 주스, 뭐 전부 바로 그 달달한 거 전부 암의 먹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마트에 가서든지 편의점에서 뭐 사실 때마다 내가 지금 내 그 암세포에다 먹이를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사시면은, 아마 편의점에, 제가 지난번에 편의점에 갔다가 뭐 하나 살라고 보니까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 그냥 나왔습니다. 물이나 하나 들고 나왔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너무 그 산성식품들이 산성 환경을 만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체온 면역력에서 배웠을 때 저온에서
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 암 환자들은 체온이 낮습니다. 우리가 보통 36.5도라고 하는데 암 환자들은 36도가 보통 안 됩니다. 보통 암 환자들 재보면 35도 몇 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은 저온을 좋아합니다. 차가운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스한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몸을 차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겨울에도 보면은 뭐 커피숍이나 어디 가면은 전부 젊은 사람들은 뜨거운 거 시키는 사람 없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전부 시키지. 그게 참 정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면역력을 증진시켜가지고 암세포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신체 부위별 암 발생 한번 부위를 보면은 우리 신체를 전체를 다 봐도 암이 발생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한 군데만 발생 안 한다고 합니다. 어딜 것 같아요?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암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데, 그 다음에 에너지가 충분한데 는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만 빼놓고 움직이지 않는 부분, 모든 부분에 전부 암이 생깁니다. 자, 폐암은 언뜻 봐도 이거는 바로 담배구나 하는 생각이 금방 날 정도로 그 담배 때문에 폐암이 생깁니다. 폐암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폐암 걸려서 살았다고 하는 분 제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폐암 걸리면 다 돌아가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원리적으로 폐암 걸리면은 폐를 다 도려내든지 아니면 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를 흡입을 못합니까? 산소를 흡입하지 못합니다. 산소를 충분히 우리가 갖질 못하면은 그만큼 우리 몸에 뭐를 공급을 못해요? 산소 공급을 못합니다.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은 뭐가 좋아하느냐면 암세포가 엄청히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폐암에 걸리면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폐암 걸리면은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폐암 사망률이 지금 1위로 돼 있어가지고 10년 동안에 또 제일 많이 증가하는 암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화면은 이제 전에도 한번 했던 건데, 폐암의 원인은 이제 흡연입니다. 당연히 흡연입니다. 흡연인데 담배 몇 가지 폈다고 해서 폐암 걸리는 게 아닙니다. 폐암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30년 정도 폈을 때 그 암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랫동안 참 진짜 30년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핀 겁니다. 그래서 30년 정도 폈을 때 암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면은 전에 그 설명을 자세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리할 때 연기, 그 다음에 자동차 배연, 이런 것들이 바로 폐암의 원인이고, 이런 데서 암에 안 걸리겠습니까? 예? 이렇게 환경 오염이, 지금 이 그림이 우리나라는 아니겠죠. 중국 같은 데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스모크, 이것도 중국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중국입니다. 예. 그 요리하고 있는데 가스나 여러 가지 오염 가스들이 많이 나와서 이것들이 바로 그래서 담배를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데 폐암 걸리는 이유가,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폐암에 걸리는 그 확률이 요즘에 굉장히 높은데, 그게 바로 요리할 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스 조심하시고 항상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암입니다. 자, 이거 이제 위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위암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위암 이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는데, 1기는 바로 위 안쪽에 점막에 암이 이제 생기는 것이 이제 1기라고 보면은 점점 뚫고 근육층을 뚫고 들어가고
그 뚫기 전까지가 바로 3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기는 그 암세포가 우위를 뚫고 나가서 밖에 그 장기에다가 전이를 시킨 것이 이제 4기라고, 말기는 이제 그 온몸 전체에 그 전이가 된 것을 말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지금 남성 그 위암 환자가 제일 많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소금의 과다 섭취입니다. 소금을 물론 뭐 집에서는 소금 많이 섭취하지 않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면, 밖에서 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밖에 나가면은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햄하고 소시지에 발색제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부대찌개 같은 거 이렇게 그 보면은 색깔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연분홍색 나고, 이것이 이제 발색을 위해서 발암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바로 아질산 나트륨인데, 이것이 이제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이제 발암 물질이 만들어질 때 그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타민 C 배울 때, 그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식후에 비타민 C를 꼭 하나씩 아니면 두 알씩 그렇게 섭취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비타민 C가 요 니트로사민이 생기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비타민 C를 식후에 반드시 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튀김을 많이 먹으면은 그 암에 걸린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발암 물질이 과산화지질과 리포푸스틴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 때문에 생기는 거고, 탄 고기 먹지 말라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것도 바로 벤조피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코박터라고 그 위 속에 사는 그 헬리코박터를 감염률이 높고, 그다음 술, 담배, 활성산소, 산성화된 그 체질 때문에 바로 위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리코박터는 이제 위 속에 들어있는 균인데, 이것이 우벽을 헐고, 그 헐은 우벽 속에서 바로 암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탄 음식을 드시면 안 되고, 술, 담배는 저희가 교회에서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술, 담배를 절대로, 더군다나 암에 걸린 상태에서 술, 담배 하면은 그거는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는 아주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췌장암입니다. 자, 췌장은 지난번에 저희가 5개월 전에 당뇨병 할 때 췌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췌장은 바로 이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우리 혈당과 함께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췌장은 우리 그 앞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뒤쪽에 있기 때문에 췌장암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췌장암을 발견했다 하면은 대개 3기나 4기가 돼가지고 살 길이 굉장히 없습니다. 가장 살 확률이 없는 것이 바로 췌장하고, 그 다음에 담도암하고 또 폐암, 이런 정도인데, 특히 이제 췌장이 살기가 힘든, 생존율이 굉장히 적은 그런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굉장히 엊그저 같은데, 스티브 잡스하고 엊그저 같은데 벌써 2011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예,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바로 췌장암 때문에, 암만 의학이 발달해도, 암만 돈이 많아도 우리 강의를 못 들으면 죽습니다. 예, 자, 스티브 잡스도 그 많은 돈을 갖고도 그 치료를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자, 췌장암의 원인은 바로 이제 오래 당뇨를 앓았다든지, 아니면 만성 췌장염을 앓았다든지, 그 다음에 또 흡연을 많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인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췌장암은 이제 거의 걸렸다 하면은 사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강암은 이제 그 구강 안에 암이 생기는 건데 참 이것도 치료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암인데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데 뭐 흡연자 중에서 그 전에 그 야구하는 사람들 보면 담배는 못 피고 이렇게 씹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씹어 먹는 담배가 있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씹는 담배를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음주하고 흡연을 동시에 그 아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바이러스에 의해서 구강암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암은 우리가 보통 이제 간암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뭐죠? 술입니다. 술, 음주 때문에 간암 걸렸구나 하는데 실제로는 술이 아닙니다. 술이 아니고 B형 간염입니다. B형 간염. 그다음에 이제 C형 간염. 그다음에 이제 음주는 10%고 그다음에 이제 곰팡이, 땅콩이나 옥수수나 이런데 이제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바로 이제 간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 특히 이제 제가 듣기에는 북한 같은 데는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말을 할 수도 없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에는 주사바늘을 요번에 뭐 그 주사바늘 때문에 그 주사바늘 재활용하는 것 때문에 그 여러 분들이 그 C형 간염에 걸렸다고 하는데 북한에는 주사바늘 가지고 뭐 1년이고 휘어져 갖고 못 쓸 때까지 쓴다고. 아니 실제로 북한의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받는데 그 수술용 칼은 30년 됐다고 그래요. 30년 동안 그 칼로 계속 그냥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부대갖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전파가 돼가지고 지금 얼마가 B형 간염이고 C형 간염 걸렸는데 통계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염증이 이제 간암의 원인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그 감이 생기는 거고 음주를 안 하게 되면 그래도 그 간암에 이제 걸릴 확률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치료약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꼭 그 비타민 C를 먹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래도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이제 갑상선암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여성암으로서는 갑상선암이 지금 최고 많고 지금 뭐 웬만한 그 분들 보면은 갑상선암이다 뭐하다 하도 흔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갑상선암 진단에 뭐 세계적인 수준이다. 너무 진단을 잘해가지고 그냥 뭐 진짜 눈곱만 것도 다 찾아내기 때문에 갑상선암이 갑작스레 늘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이 많지만 저희도 어쨌든 간에 이제 경고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가 상당히 그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은 그 방사능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갑상선암을 많이 앓게 됐고 잘못된 식생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특히 설탕을 좋아하는 그 중에서 그 여자분들이 그 갑상선암에 많이 걸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날짜로라도 설탕을 끊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날짜로 설탕하고는 그러니까 좋을 게 없으니까 오늘 날짜로 설탕을 끊기를 바랍니다. 자, 피부암은 아주 굉장히 흉측한데 그 전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피부에 대해서 배울 때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쌓이기 때문에 자외선 양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외선을 그 마음대로 뭐 저희는 어렸을 때 모르고 그냥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축구도 하고 뭐 선크림도 안 바르고 모자도 안 쓰고 그런 적도 많은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자외선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쌓이기 때문에 그
자외선을 가능하면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직업이나 환경 같은 데서 피부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에서 바로 이제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의 원인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나친 육류 섭취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었다는 것 때문에 대장암이 걸린다기보다는 이제 고기를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담즙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담즙이 많이 그러니까 넘쳐갖고 나오는 것이 바로 대장하고 접촉해갖고 용종이라고 아시죠? 용종이라고 볼록 나온 거, 우리가 무럭같이 나온 거 그런 것이 생기면서 바로 암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장암의 원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식이섬유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서 또 야채를 안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혹시 고기를 먹더라도 야채를 충분히 먹을 수 있으면은 고기에서 생기는 그 나쁜 그 여러 가지 그 발암물질들을 그 식이섬유가 같이 끌고서 배설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더라도 야채를 충분히 먹는다면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암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장을 갖다가 좁혀가지고 나중에는 장이 폐쇄가 돼가지고 그 장을 쓸 수가 없고 그 문제가 그 심각한 상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며칠 전에 대한암예방학회에서 10가지 대장암 예방 수칙이 있길래 그냥 이렇게 했는데 잘 보이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도암입니다. 식도암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대개 보면 식도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걸리는 사람은 별로 못 봤고 대개 보면 이제 전이 돼갖고 예를 들어 뭐 폐암 걸렸는데 전이 돼갖고 식도로 간다든지 해갖고 식도암에 걸리면은 어느 정도인지 식도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물도 안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굶어서 죽는다고 하죠. 식도암에 걸리면은 굶어서 죽는다. 그런 정도로 식도암에 걸리고 식도암의 원인은 이제 뭐 뜨거운 국물을 시원하면서 막 그냥 뜨거운 거 먹다 보면은 뭐 그냥 안에 들어가면 막 여기 되잖아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시원하다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식도암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술 중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 같이 독한 술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것도 식도암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산이 역류됐을 때 계속적으로 그 역류돼서 염증이 생기면은 그것이 바로 식도암의 원인인데 중국이 뭐 인구도 많지만 특히 중국이 많습니다. 연 세계에서 한 30만 명 정도 발생하는데 중국에서만 한 60%, 18만 명 정도가 중국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자, 유방암은 이제 전보다도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서구식 그 식습관 때문입니다. 육식을 많이 해가지고 육식에 있는 지방이 바로 그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을 과다 분비하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하게 되면은 바로 그 유방암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력, 그다음에 잘못된 식습관, 또 출산이나 수유 경험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 암 모양입니다. 이거는 이제 남자만 있는 건데 전립선 암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육식을 과다 섭취해갖고 생기는 암 3가지가 바로 전립선, 그다음 유방암, 그다음에 대장암 세 가지가 하는데 육식은 과다보다는 적당하게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초제자 같은 그 이제 농부들이 그 화학약품을 접촉해갖고 전립선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식품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암에 걸렸다고 가정했을 때 무엇을 먹어야 가장 쉽게 또 항암하는데
아니면 면역력 높이는데 굉장히 좋을까 하는 것을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것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많이 봤던 이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우리가 그 비타민 C를 하루에 뭐 2알 먹고 3알 먹고 4알 먹고 하는 거는 감기 예방, 또 피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잔잔한 거를 위해서 비타민 C를 이제 그렇게 드시라고 했고, 특히 이제 아까 같이 식후에 드시라고 하는 거는 예방 차원에서 니트로사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다음에 위에 식사를 하고 나면은 위 운동이 활발해지는데 그때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비타민 C를 먹게 됩니다. 근데 암에 걸렸는데 비타민 C 하루에 2알 먹고 이거 갖고는 뭐 진짜 되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맥 통해서 하루에 30에서 50g을 투입합니다. 30이면은 아까 알약을 30개 내지 50개를 먹는 겁니다. 하루에. 예. 그게 이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이제 국내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많이 성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비타민 C, 그러니까 암 환자들한테 비타민 C 주사하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찾아보면은 비타민 C. 그래서 적게는 30, 많게는 50g까지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대로 혈중에 데시리터당 400ml 이상만 되면은 암세포를 상당히 파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중 비타민 C 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체 조직에서도 100g당 4.5mg이 이하가 되면은 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평상시 뭐 비타민 C를 주사로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는 그냥 뭐 1알, 2알 이렇게 드시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정맥을 통해서 대량으로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똥쑥입니다. 개똥쑥은 중국에 최초로 노벨상을 안겨준 것이 바로 개똥쑥입니다. 개똥쑥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항암 효과가 일반 항암제보다도 오히려 1200배로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신이라고 하는 그 항암 물질이 들어있어가지고 항암 작용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라리아 치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국의 노벨상 말라리아 연구해가지고 치료제 연구에 노벨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똥쑥 평상시에 개똥쑥 드시는 게 아니고 개똥쑥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송이라고 있습니다. 와송은 개화에 우리 기왓장에다가 이렇게 나온 것이 와송인데, 지난번에 이게 청기누설에 방송되는 바람에 뭐 그냥 지금 와송을 재배해갖고 많이 팔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염두에 두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드시는 것이 그거죠. 그래서 와송의 효과도 바로 암 예방과 치료 효과가 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키토산이라고 있습니다. 키토산. 아마 지금 이제 이제 어르신분들은 키토산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적어도 10년, 15년, 20년 전에는 키토산이 한때 또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뭐 키토산이면 뭐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유행이 지나니까 지금은 키토산을 사고 싶어도 어디 가서 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키토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키토산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좋다고 하니까 지금 뭐 당장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키토산 좋다고 했지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키토산이 상당히 큰 도움을 주실.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게딱지 있지 않습니까? 게딱, 또 새우 껍질에서 바로 가공 처리하면 화학 처리하고 하면은 키토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훅고이단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제 해조류, 또 우리가 미역귀 있잖아요. 미역의 귀가 아니고 미역 끄트물에 이렇게 이렇게 나사처럼 생겼나 하여간 그렇게 돼 있는 걸 미역귀라고 하는데, 미역귀 같은 데서 추출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항암이 좋고, 훅고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훅고이단도 그 항암이 아주 위력적인 항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레늄도 그 암세포 사멸하고 발암물질 없애고 항산화 효과하는 것이 아주 진짜 가공할 정도로 셀레늄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차가버섯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의 이제 그 추운 지방에서 그 보통 자생하고 한국에 이제 수입을 많이 해갖고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이제 보통 이거 차가버섯을 그 차로 마십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러시아에서 그 차가버섯을 마시는 그런 지역에서는 암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차가버섯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 잘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라비올라 차라고 해서 이건 이제 열대 지방에서 만병통치약인데, 이것도 상당히 항암 효과가 크고, 타이보차도 남미에서 발견한 항암 물질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벌꿀에서 나오는 프로폴리스, 잘 알려져 있어요. 목이 아플 때 쓰는, 목이 아플 때 염증이 생길 때 많이 쓰는 것이 바로 프로폴리스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이거는 이제 좀 평상시에 또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칠나무라고 해서 진시황이 우리나라 그 제주도에다가 그 불로초를 하라고 이제 보냈는데, 그게 이제 제주도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황칠나무입니다. 그래서 황칠나무도 상당히 그 항암 물질로서 잘 알려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하면 이제 인삼입니다. 인삼이 홍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홍삼에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흑삼인데, 홍삼도 면역력이 좋고 흑삼도 면역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요거는 이제 드셔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마늄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기게르마늄도 항암 물질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평상시는 드시지 말고 필요할 때만 그렇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평상시 제가 면역이 좋고 항암 물질이 좋은 걸 평상시에 드시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은 적어도 이것 말고도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거 아닌가, 암에 걸리면 안 된가 해가지고 있는 돈 써가지고 다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거 다 드십니다. 아침에는 이거, 점심에는 이거 좀. 그러면은 당연히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근데 면역력이 좋아지는데, 면역력이 몸에 다 좋았는데 싸울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암도 없지. 그 다음에 면역은 높지, 싸울 게 없으니까 서로 뭐냐면은 면역 과잉이 되든지 아니면 지네들끼리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잘못하면은 자가 면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평상시 면역을 너무 올릴 필요가 없어요. 평상시는 이제 우리가 식사하고 아까 얘기대로 가끔 인삼 드시고 생강차 드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드시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 가지가 아니고 한 두 가지 내지 조금 불안하면 한 세 가지 정도 해가지고 드셔도 우리 몸의 면역이 커지고, 그 다음에 아까대로 암세포 굶기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평상시 많이 드셔도 좋은 식탁의 항암식품이 뭐냐? 우리 너무 잘하는 것들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는 대표적으로 생강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생강.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언제든지
또 자주 많이 드셔도 좋은 것이 바로 이제 생강입니다. 그래서 생강 요리를 하시고 생강차도 드시고 해갖고 생강,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생강을 많이 드시면은 건강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생강만 드셔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드셔도 면역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바로 항암식품이니까 그거는 평상시 음식에다가 많이 넣어갖고 드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양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양파도 지금보다도 많이 더 집어넣어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토마토가 조금 비싸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토마토도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미역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미역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평상시에 해조류, 미역이나 다시마, 김 같은 거를 그냥 평상시에 자주 미역도 많이 끓여 드시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배추, 특히 위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배추도 상당한 항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버섯은 모든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갖고 베타글루칸 자체가 항암 물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차가버섯 같은 거는 정말 약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거고, 우리가 표고버섯이나 이런 느타리버섯 평상시 먹는 거는 평상시 항상 식탁위에다 놓고 이렇게 먹으면은 그것들이 항상 면역을 높여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 다음에 현미 잡곡밥 중에서도 꼭 현미 잡곡밥. 그 대신 너무 과식하지 않게, 아까대로 잘못하면은 암세포한테 넘어갈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든 거 미련하기도 하지만 암세포한테 먹이 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수. 제가 다음번에 또 건강 강의를 하면은 알칼리수에 대해서 한번 또 1시간 동안 그렇게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산성수 드시지 말고 알칼리수를 드세요. 알칼리수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의 자연 치료할 때 어떤 조건은 뭐냐면은 만약에 암에 걸렸다. 제가 걸릴지 누가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걸렸다면은 아무 당황하지 말고 조건을 한번 보세요. 하루에 1km 정도 걸을 수 있는 좀 힘이 있나? 걸을 수 있나? 이제 그 다음에 식사를 어느 정도, 아니 걷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면은 자연 치료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걸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식사만 할 수 있으면은 저는 누구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걷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걷기.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이런 슬로건을 한번,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굉장히 걷는 것이 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이제 온코워킹이라고 해갖고, 온코는 암 종양이고 워킹은 이제 걷기 아닙니까? 그래서 암 환자가 하루에 1시간만 걸어도 면역이 상승해서 암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가능하면은 숲이 우거진데, 근데 어떤 분들은 걷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마음 먹고서 막 등산하려고 하는데 등산 노입니다. 우선 걷는 게 더 중요합니다. 등산하면은 활성산소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암을 촉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등산하지 말고 숲을 많이 걸을 수 있는 그렇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체력이 되면 오전 1시간, 그 다음에 오후 1시간. 그래갖고 2시간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이제 너무 피곤하면 면역이 오히려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거는 걷기 시작 5분부터는 바로 면역이 상승되고, 또 숲에서는 음이온이나 피톤치드 같은 걸 생겨갖고 상당히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비자림에 작년 한 5월 달에 갔을 때 비자림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자림에 갔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바로 암 환자들이 걸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걸으면서 1시간 조금 더 걸리는데 한 바퀴 도는데 야 진짜 이렇게 좋은 참 이 옆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잘하면 옆에 살게 생겼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하여간 제주도에 그 비자림 생각하시면서 이런 데서는 아까 얘기대로 1시간 얼마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소 농도가 우리 여기 지금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산소 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섭취를 하면은 몸 각 곳에 그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고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암세포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체온을 올리는 겁니다. 체온을 올리는 건데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다 했던 거고 우리가 36.5도인데 1도를 올리면은 면역이 5배가 더 올라갑니다. 1도가 떨어지면 30%가 면역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을 암세포는 저온을 좋아한다, 차가운 걸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35도에서는 암세포가 활성화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체온 상승하는 방법으로는 생강이나 마늘도 먹고 뭐 반신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처럼 그 사진 보는 것처럼 암 환자는 파란 거는 온도가 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정상인들은 불그레한 건 온도가 높습니다. 암 환자들이 확실히 어떻습니까? 저온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저온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 몸을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자, 온도를 올린 방법, 그래갖고 42도 되면은 암세포가 전멸된다고 했는데, 이제 온열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고주파 온열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신욕하는 방법이 있고, 반신욕의 그 효능도 마찬가지로 온도를 상승시켜갖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족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찜질방에 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찜질방 얘기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찜질방에 다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찜질방 좋은 데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이 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제주도에 힐링센터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찜질방을 진짜 최고 좋은 거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꼭 있습니다. 비자림 옆에다가.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우리 체온 상승 1도라도 올리려고 기를 쓰고 하는 것 중에 찜질방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음식을 적게 먹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게 먹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과식하지 않는 것이. 과식하면은 몸도 체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거 소화시키느라고. 그 다음에 과식할 때 그 많은 먹이들이 정상세포보다는 암세포한테 갈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암세포가 더 셉니다. 신생혈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소식하면서 암세포한테 먹이를 안 주는 방향으로 계속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꼭꼭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한 숟갈 입에 넣고서 150번 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모든 일에 다 처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30번이라도 제대로 씹으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써가지고 50번, 조금 써가지고 50번을 씹으면 되는데, 정말 암에 걸리면은 이제 죽기 살기잖아요. 이건 뭐 지금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암에 걸렸다면은 이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150번 가능합니다. 150번. 즉 청기누설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밥 한 숟갈 넣고 150번 하는데 음악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찬송가 들으면서 150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씹어서도 좋은 것보다는 거기서 침해서
침에서 항암 물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침에서. 지금 여긴대로 페로옥시다즈라고 하는 항암 물질이 나왔고 그게 상 터져갖고 각 부분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암세포를. 그래서 한 숟갈에 적어도 150번은 안 돼도 그 100번이라도 씹는 거는 암 환자인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제 크게 자주 웃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개폭교회는 서회순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저는 옆에만 가도 막 깔깔깔 웃어가지고 제가 암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권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장로님도 암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암이 생길 틈이 없어요. 웃느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웃으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웃으면은 NK 세포라고 지금 두 번째 NK 내추럴 킬러 세포라 셀이라고 있죠. NK 세포가 쉬운 게 아닙니다. NK 세포는 바로 암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세포입니다. 이게 많으면은 암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평상시 잘 나오질 않아요. 대개 보면 웃을 때 NK 세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웃음 치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병원에 가서 웃음 치료까지 할 필요 없고 평상시 막 웃습니다. 근데 웃을 일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 억지로 웃는 거예요. 억지로 웃어도 50%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억지로 막 웃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6번째 제가 꼭 결론 내리고 싶은 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거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가 새벽 예배, 제가 항상 개폭교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집사님도 유방암 3기, 아까 말씀드린 정말 병원에서도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작정 새벽 예배 40일 했는데 39일 때도 별 반응이 없었는데 40일 다 끝나고 났는데 유방암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거는 그분이 직접 간증을 해서 저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이 한두 개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서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암에 걸리기 전에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걸리고 나오셔도 좋지만 걸리기 전에 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새벽에 나와서 정말 참 좋은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에 무릎 꿇으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하고 하면은 암이 틈탈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도 못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오히려 다른 걸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우리가 암에 걸려서 죽어도 살아도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또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참 오늘 참 암이라고 하는 어려운 주제를 다뤘지만 막상 우리가 닥치면은 정말 앞이 깜깜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당황하지 말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은 우리 개폭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로 해갖고 다시 한번 보면서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의하면은 생각보다 아까 얘기대로 암세포를 굶겨 죽인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암세포 못 굶겨 죽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건강하고 그 다음에 주변 모두하고 또 암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 정말 기회입니다. 저는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누가 암에 걸렸다고 뭐 상담 좀 하자고 하면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선 영적 기도 하고 나서 시작하자고 그렇게 하는데 기회지 않습니까? 암에 걸려갖고 목숨 하늘나라에 가는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면은 오히려 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잘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몇 달 후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